그 분석과 그 비즈니스 모델들이 한국 기업에 좀 많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네. 직선 모델 경로 효율성에 대비해서 구글은 방사형이다. 네. 방사형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같은 산업을 한번 들어가 보죠.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아마존. 네. 구글도 역시 헬스케어 산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구글의 헬스케어 산업과 아마존의 헬스케어 산업은 어떻게 다를까요? 구글은 원인을 찾습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 하나.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아마존 좀 장사꾼 같고요. 네. 구글은 약간 좀 세상의 어려운 문제는 다 나한테 가져와. 그렇죠. 네, 내가 끝까지 규명해줄게. 고민해볼게.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아마존하고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아마존은 물론 우주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회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들은 혼자 합니다. 그렇죠. 피바도 자기 혼자 먹어버렸어요. 네, 그렇죠. 내 거야. 네, 내 거야. 남은 못 써. 네. 근데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구글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을 제너럴리스트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야. 호기심이 많고 어떤 복잡한 문제든 나는 정의할 수 있고 푸는 방법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하면 난 풀어낼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데이터 과학자들을 소수의 팀을 만들어 놓고요. 방대한 어떤 협업 구조를 만들어 냅니다. 제약회사든 의료회사든 생명공학자, 생명윤리학자 이런 형태의 거대한 벤처 연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캘리코입니다. 네. 실제 캘리코가 1년에 쓰는 예산은 미국 국립의료원이 쓰는 1년 예산보다 몇 배 많습니다. 몇 배가 더 많다고요? 네, 많습니다. 근데 구글이 한편으로 경외감이 들면서도 무서운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생명 연장의 꿈을 굉장히 소수의 데이터 과학자 집단하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접할 수 있는 자본 집단이 그런 연장의 꿈을 실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잖아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든 돈이 없어서 그 자산이 불균등하게 전파된다고 하면 세상은 건강에도 불건전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구글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사실은 데이터나 자본을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소유하는 집단이 갖고 있는 윤리의식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 세상이 좌우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마치 굉장히 훌륭한 회계사나 법률가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졌을 때 세상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그래서 not be evil이라고 그러나요? 악마가 되지 말자. 네. 이런 그 구글의 모토를 믿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 그거는 엄청난 자신감이라 생각해요. 반대로? 에릭 슈미트하고 구글의 레리 페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들이 그린 그래프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구글의 뒤에 있는 검색 엔진이 갖고 있는 날리지 그래프라는 기술의 요체예요. 네. 세상의 모든 정보들은 의미 있는 지식으로 나무의 트리를 그릴 수 있다. 예, 이건 무한하게 확장 가능한 거고 그 의미들을 추론할 수 있는 맥락들을 본인들이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세상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본인들한테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사람들한테 주의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지금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게 분석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은 구글이 룬 사업, 네.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거든요. 네. 역시 아마존도 풍선을 띄웠어요. 아마존의 네. 풍선은 창고예요. 네네. 구글의 룬은 네트워크예요. 네네. 두 개가 어떻게 또 차이가 있을까요? 전 구글 룬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재미있는 사업이죠. 대부분 휴대전화를 만드는 그 통신 기지국을 세우는 통신사들이 경제성이 없으니까 기지국을 안 세우니까 사각지대가 생기지 네. 않습니까? 선층권 높이에다가 이 빔을 중계하는 풍선들을 수백 개를 떼우면 요 공백을 메꿔버리겠다라는 그렇죠. 네. 형태인 거죠. 근데 이 사업 왜 할까에 주목을 했어요. 저는 첫 번째 얘기하고 싶던 건 전 절박함이에요. 네, 구글다운 절박함이 있어요. 실제로 구글의 검색 광고 수입이 85%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미 미국 시장에서 인터넷에 새로 가입한 사람들은 이제 포화 상태예요. 그럼 결국에는 방법은 뭐냐면 새로운 소비자들을 인터넷 광고 네. 시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본인들이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근데 눈앞에 43억 명의 인구가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세상에 밖에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개척하겠다고 생각해서 풍선을 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구글도 이렇게 헐렁헐렁해 보이고 이렇게 되게 반바지 입고 일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마음속에. 예, 지금부터 밭을 갈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미래는 없다. 예. 두 어록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밭을 갈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예.
따옴표 꼭 예. 두 번째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스토리 예, 뭐냐면 스토리. 예. 브라질의 한 이제 교회에 있는 시골에 있는 중학교로 갑니다. 중학교 인터넷이 안 되죠. 예. 불과 이제 인구 100만 도시에서 100km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통신사 기지국을 안 세워준 거죠. 인터넷이 안 돼요. 브라질 통신사에서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 다 인터넷 수업 다 안 돼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러들이 거기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합니다. 옥상에다가 중계기를 하죠. 해가지고 위키피디아로 수업을 시켜요. 그 중학교 학생들한테.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저게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의 통신사가 그런 거 했으면 막 기업 홍보 광고를 찍었을 거예요. 이렇게 석양을 이렇게 바라면서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를 보급하는 내일을 함께 열어가면서 했는데 이 얘기는 철저하게 구글러들 사이에 블로그에서는 공유가 됩니다. 네.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이건 있는지 우리만 할 수 있어. 예,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정말 의미 있다는 확신을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자율주행차의 미래는 어디까지일까요? 아까 뭐 시각장애인을 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어린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자율주행이 되면은 택시기사나 운전기사의 40만 명이라고 한국은 대충 이제 그 통계가 나오는데 40만 명이 일자리를 뺐을 거다라는 이제 걱정을 했더니 이어린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 박사는 4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걸로 보이냐? 내가 볼 때는 유치원생이 나 같은 노인이 그리고 주부가 이동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네. 몇 천만 명의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이동의 자유를 가지는 사업 모델 그걸 볼 수 있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글에서 이 자율주행을 자동차를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뭐 구글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추측하건대는 자율주행으로 라이센스 사업을 할 거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모든 그 자동차 제조사들이 다 자율주행 기술을 다 개발할 수는 없어요. 라이센스 사업을 할 거다. 마치 자동차가 돌아가려면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회사들이 엔진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 형태로 자율주행 라이센스 사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가능성으로 보시는 거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구글이 플랫폼으로 거기서 물류 사업을 할 거다. 근데 사실 저는 구글 체질에는 잘 안 맞는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자율주행 라이센스는 구글을 사다 쓰면 되죠. 본인들은 서비스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저는 구글의 사업의 체질상으로 봤을 때 구글이 여기다 물류 사업을 하거나 택시 사업을 활성화한다고 보지 직접 않아요. 사업을 하진 않고 이제 마치도 안드로이드 폰에 안드로이드처럼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운영 체계를 펼 거예요. 그게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일 거라 생각하고 본인들 체질에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 많은데 이 세상에 인공지능 과학자가 많지 않다면 그 사람들의 좋은 머리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소수의 우수한 과학자가 만든 사람들 널리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형태 보급형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오토 ML이라는 거죠. 오토 ML. 머신러닝을 오토매틱하게 만들어서 기업들의 수요에 맞게 어디서든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보급형 비즈니스를 만드는 겁니다.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사업의 다양성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정의하는 그 요체를 갖고 있고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업해야 될 대상, 아니면 먼저 풀어야 될 어떤 문제의 원인들을 굉장히 명쾌하게 정의해내는 게 구글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글을 세 개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구글하고 아마존, 아마존의 직선형 모델 그리고 이제 구글의 방사형 모델 누가 이길까요? 저는 방사형 모델이 좀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제가 책에서도 표현하긴 했지만 구글은 천재선장이 있는 아마존이요. 핵잠수함 같은 것이고 구글은 뭐 항공모함에 엄청나게 많은 구글러들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전단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제프 베이조스라는 훌륭한 창업자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글의 문화보다 아마존의 문화는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랑도 상당히 굉장한 탑다운 문화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탑다운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거기에 이제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면 구글의 문화는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존보다는 구글이
약간 좀 대의 명분상 앞선다고도 생각해요. 대의 명분상. 네. 그러니까 아마존은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를 전해주거든요. 굉장히 비즈니스 오리엔티드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구글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 가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어서 세상이 구글을 어떻게 바라보든 유연하게 살아남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아마존도 커머스 플랫폼을 갖고 그걸 플랫폼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정말 무한증식적인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상대적으로 구글이 갖고 있는 플랫폼의 사업은 굉장히 무한증식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정보를 생성하는 데는 그렇게 돈이 안 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에 한 표. 감히. 네. 네, 사실 한니발하고 로마가 붙었을 때 최고의 명장 한니발이었지만 시스템의 로마에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네, 동일하게 아마 그런 예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구글하고 아마존을 분석하면 할수록 사실은 누가 더 세냐라고 이야기했지만 둘 다 세거든요. 그럼요. 참 네. 정말 무서운 훌륭한 회사고 회사입니다. 훌륭한 회사고 네. 참 이끄는 경영자들도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철학적으로도 훌륭한 것 같아요. 강정우 저자님께서는 이런 두 개를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CEO분들은 네. 자 이제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 두 거인을 분석하면서 어떤 생각을 현실적으로 했냐면 꿈의 최적 사이즈가 중요하다. 꿈의 옵티마이즈. 네. 예. 자기가 꾸려는 꿈의 최적 사이즈가 중요하다. 음.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신사업이나 여러 아이디어들 중에 아마존과 구글이 생각하지 않는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두 거인의 공룡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 생존하는 법이 뭘까? 번영하는 법은 뭘까 하면 굉장히 적절한 사이즈의 꿈을 갖는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 가능해요. 근데 그게 구글하고 아마존이 훨씬 더 빨리 접근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전 좀 되게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뭐 한편으로 글쎄요 강연하면서는 꿈도 맘대로 못 꾸나가 부제예요. 꿈도 마음대로 네, 불공평한 못 세상 꿈도 맘대로 못 꾸나. 근데 현실입니다. 네, 꿈도 함부로 꾸면 안 돼요. 또 하나는 구글은요, 구글하고 아마존은 한 번 의사결정을 하면 실패할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네, 실패할 때까지 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네. 사실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선택을 참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키바를 인수한 다음에 고객 관계를 단절한다. 어마어마한 선택이죠. 그렇죠. 예, 모두가 유통혁명에 환호할 때 우주 여행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많은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로봇 싸움은 아직도 존재감이 없죠. 예. 그래도 끝까지 시도를 해본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두 거인하고 인터넷 시대에서 끝까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잘 없을 거예요. 예. 최적 사이즈가 뭘까? 최적의 장소는 뭘까? 라는 것에 굉장히 고민이 많죠. 근데 예전보다는 훨씬 더 거인들과 같은 플랫폼 공룡들의 영향력이라든가 그들이 집어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커져가지고 네. 보폭은 굉장히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네. 네, 굉장히 줄어든 게 사실이고 사실은 되게 고민스럽게 썼어요.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네,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거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도 담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컨설팅을 해봤기 때문에 기업 경영자분들이 느끼실 무게감이라든가 어떤 고민의 깊이가 보통이 아니겠구나. 저도 스스로 느끼고 있고 네. 그런 고민하에 썼습니다. 꿈 사이즈의 최적화를 네. 추구하는 것이 지금 CEO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런 관점이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네. 그 특히 이제 니치 마켓, 네. 내가 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이 어딘가 또 네. 봐야 될 거고 새로운 기술 시장인데 구글, 아마존 등의 빅4와 겹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거고 네. 그런 시장들을 계속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해를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국군 장병들, 네. CEO분들은 현재를 또 띄고 미래를 생각하지만 우리 국군 장병들은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참 걱정이 많아요. 지금 뭐 네. 취업 시장도 이렇게 만만치 않고 창업은 우리 CEO분들도 최적화를 해야 될 판인데 창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도 않고 네. 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제가 군대 다녔을 때 이제 IMF가 있었고 제대로 하고 왔더니 사람들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동아리방에 갔는데 과방에 갔는데 네. 사람들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사고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제가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의 룰이 되게 빨리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룰의 변화에 저항하면 할수록 뒤처진다고 생각해요.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쿠팡이 그렇게 많은 배송 전쟁을 벌여서 사람들이 다 비웃었거든요. 네. 저도 경쟁사였기 때문에 네. 저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스탠다드가 돼버렸어요. 그것만큼 지금 사람들이 혹은 기성세대들이 설마 뭐 저게 되겠어 하는 얘기지. 근데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자본이 뭉탱이로 몰려다닙니다. 네. 서포트하면 그 세상은 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절대 어떤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아이디어하고 자본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됐고요. 아이디어와 자본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파괴력이 생깁니다. 파괴력이 생긴다. 네. 어록 두 번째. 네.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절대 눈 감지 말고 정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신문을 꼭 많이 읽으시라고 좀 권해드려요. 신문을 읽어야 된다. 지면으로 된 신문. 전 인터넷으로 신문을 잘 읽지 않습니다. 이게 제 것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의 트렌드 일면에 계속 나오는 기사는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본이 달라붙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건 좀 뭐 현학적인 얘기긴 한데요.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강력한 이유는 문제를 잘 정의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코딩 교육이 되게 많죠. 네. 너나 없이 코딩입니다. 근데 사실 코딩은요. 누군가가 문제를 푸는 방식을 가르쳐주고요. 그 방식을 기계에 주입하라고 짜놓은 일종의 언어를 입력하는 작업이에요. 코딩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돼야죠.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문제를 정의한 사람부터 배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일들은 어떻게 보면 기계가 앞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인공지능이 하지 못한 일이 그겁니다. 문제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문제를 정의하면 기계로부터의 대체해서 자유로운 사람이고요. 문제를 정의하지 않고 푸는데 효율을 내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으로부터 위협받는 세상이 곧 옵니다. 이미 왔습니다. 네. 많은 영역에서. 오늘 우리 강정우 저자님 모시고 아마존과 구글의 미래전쟁이라는 책, 다시 한번 책을 들어볼까요? 아마존과 구글의 미래전쟁이라는 책인데요. 사실은 아마존과 구글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같이 말씀해 주신 굉장히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주옥같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그 AI와 그리고 유통과 또 정치학까지 정말 통섭을 이뤄내시는 우리 강정우 저자님의 서평 콘서트였습니다. 정말 재밌게 진행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강정우 저자셨습니다.